신기하지 않나요? 조용한 이야기는 조용히 사라지고 화나는 이야기는 화면을 꽉 잡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화내? 라고 명령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극적인 것이 늘 이깁니다.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나쁜 것을 좋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사람 탓이 아니라 구조 탓으로 한번 옮겨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좋은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오래 붙잡아두는 알고리즘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덜 망가뜨리는 알고리즘일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좋은 알고리즘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유와 자율성을 생각해봤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선택지는 환경이 만든다고요. 그리고 넛지의 경계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투명한가? 되돌릴 수 있는가? 피해가 생기는가? 오늘은 그 중에서도 피해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무엇을 목표로 최적화하느냐가 결국 사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넛지는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선택의 환경을 살짝 바꿔서 어느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만드는 유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가, 추천 순서, 자동 재생처럼 눈에 먼저 들어오게 만들어서 내가 고른 것 같은 선택을 더 쉽게 만들죠. 그래서 넛지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투명하지 않거나 되돌리기 어렵다면 어느 순간 조종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생각보다 단순한 질문으로 움직입니다. 무엇을 늘릴 것인가? 대부분의 플랫폼은 이런 것을 늘립니다. 클릭, 체류 시간, 재방문.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늘리는 것이 곧 우리가 만드는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 줄을 먼저 꺼내봅니다. 조음, 효율, 만 최적화하면 인간은 지표로 환원된다. 이 말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비유로 바꿔봅니다. 만약 어떤 학교가 학생을 평가할 때 오직 키만 잰다고 해봅시다. 공부, 성격, 배려, 창의력은 보지 않고요. 키만 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학생들은 키를 늘리려고 하겠죠. 좋은 학생이 되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우리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이 클릭과 체류로만 굳어지면 사람은 그 기준에 맞게 바뀝니다. 이것이 윤리의 출발입니다. 윤리는 착하게 살자가 아닙니다. 윤리는 무엇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는가입니다. 윤리학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물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좋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결과를 보는 윤리, 의무를 보는 윤리, 성품을 보는 윤리. 먼저 결과를 보는 윤리, 공리주의를 살펴봅니다.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이 발전시킨 이 사상은 간단합니다. 행동의 옳고 그름은 그 결과로 판단된다.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옳다. 벤담은 이것을 최대 행복의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행복은 측정될 수 있고 쾌락은 양으로 계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쾌락에도 질적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알고리즘의 시대에 공리주의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클릭과 체류 시간은 일종의 행복 측정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면 만족한다는 신호. 사람들이 자주 클릭하면 원한다는 신호.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체류 시간이 정말 행복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단지 끌림을 의미할까요? 중독적인 것과 만족스러운 것은 다릅니다. 설탕은 당장 달지만 계속 먹으면 해롭습니다. 미리 말한 질적 차이가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이 오래 본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의 또 다른 문제는 소수의 희생입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를 희생시킬 수 있는가? 알고리즘에서 이것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괜찮지만 취약한 누군가에게는 큰 해가 되는 것. 평균적으로는 문제없지만 특정 상황의 사람에게는 위험한 것. 공리주의만으로는 이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윤리적 관점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의무를 보는 윤리, 칸트의 의무론입니다. 칸트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와 원칙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옳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옳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칸트의 정업 명령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내 행동의 경륜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 그리고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 알고리즘의 시대에 이것을 적용해 봅니다. 만약 모든 플랫폼이 오직 체류 시간만 늘린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용자를 목적으로 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고 있을까요? 광고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고 있을까요? 칸트의 관점에서 보면 사용자를 단순히 지표의 원천으로 보는 것은 인간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론도 한계가 있습니다. 의무론은 원칙은 명확하지만 복잡한 현실에서 어떤 의무가 우선하는지 말해주기 어렵습니다. 투명성의 의무와 보안의 의무가 충돌할 때, 사용자 경험의 의무와 안전의 의무가 충돌할 때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관점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품을 보는 윤리, 덕의 윤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발전시킨 덕의 윤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좋은 삶은 행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은 덕을 실천하는 삶이다. 덕은 중용에서 찾을 수 있다. 용기는 무모함과 겁쟁이 사이의 중용이고 관대함은 낭비와 인색함 사이의 중용입니다. 알고리즘의 시대에 덕의 윤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좋은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좋은 설계자란 어떤 사람인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어떤 성품을 가진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편리함과 안전 사이의 중용은 무엇인가? 자유와 보호 사이의 중용은 무엇인가? 개인화와 다양성 사이의 중용은 무엇인가? 덕의 윤리는 규칙보다 판단을 강조합니다.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판단하는 능력, 프로네시스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덕의 윤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이 덕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덕은 측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하는 것입니다. 결과도 보고, 원칙도 보고, 성품도 보는 것. 첫 번째 핵심 개념은 이것입니다. 측정되는 것만 좋아진다. 우리는 측정하기 쉬운 것만 자주 측정합니다. 클릭은 쉽고, 체류는 쉽고, 재방문도 쉽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것, 마음이 회복되는 것, 불안이 줄어드는 것, 나를 존중하는 감각, 서로를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다. 측정이 쉬운 것만 좋아지고 측정이 어려운 것은 그냥 방치됩니다. 그럼 결국 플랫폼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보다 사람이 오래 머무르게 만드는 것에 더 능숙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플랫폼이 최적화하는 지표가 곧 인간을 만든다. 왜 자극적인 것이 항상 이기냐고요? 지표가 자극을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감정에 대한 자극이 강한 것에 반응합니다. 특히 분노는 빠르고 강합니다. 공유도 빠르고 댓글도 빠르고 체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학습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면 반응이 크네. 그러면 비슷한 것을 더 보여줍니다. 그럼 사람은 더 반응합니다. 그럼 시스템은 더 확신합니다. 이렇게 작은 선호가 큰 구조로 굳어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최적화의 역설. 좋음, 효율을 올리면 나쁨이 자동으로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효율은 올라가는데 해로움도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재미를 늘리면 자극이 늘고, 자극이 늘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고, 더 강한 자극은 더 큰 분열과 더 큰 피로를 남깁니다. 처음엔 가벼운 웃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거칠어져 있고, 처음엔 정보였는데 어느 순간 불안이 남아있고, 처음엔 연결이었는데 어느 순간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최적화의 역설입니다. 좋음만 올리면
나쁨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쁨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보상 구조가 반응을 보상하면 사람은 그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윤리는 사람을 혼내는 일이 아니라 보상 구조를 고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 개념으로 갑니다. 윤리적 설계의 최소 조건. 윤리적 설계는 멋진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윤리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윤리가 되지 않습니다. 윤리는 조건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조건. 오늘은 네 가지를 짚어봅니다. 안전, 다양성, 취약 집단 보호, 품질 신호. 먼저 안전입니다. 안전은 단순히 불법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덜 다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극으로 무너질 수 있고, 사람이 불안으로 무너질 수 있고, 사람이 관계의 단절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설계가 고려하는 것입니다. 해로운 콘텐츠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로운 패턴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독적 패턴, 불안을 키우는 패턴, 분열을 강화하는 패턴, 이런 것들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지만 윤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은 그저 보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다양성은 자유의 재료입니다. 다양성이 없으면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고, 선택지가 줄어들면 자유의 폭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줄어들면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에게 보이게 된 세계만으로 세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다원성을 존중하는 사회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좋은 삶의 개념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존중되어야 한다. 알고리즘이 모든 사람을 같은 방향으로 밀면 그것은 롤스가 말한 다원성을 해칩니다. 다음은 취약 집단 보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 집단은 특정한 누군가를 낙인 찍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피곤한 날엔 누구나 취약하고, 외로운 시기엔 누구나 취약하고, 불안이 큰 시기엔 누구나 취약합니다. 누군가는 나이 때문에 더 취약할 수 있고, 누군가는 마음의 상태 때문에 더 취약할 수 있고, 누군가는 사회적 상황 때문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윤리는 평균만 보면 안 됩니다. 윤리는 가장 약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봐야 합니다.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 여기서 적용됩니다. 불평등은 그것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만 정당화된다. 알고리즘 설계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괜찮지만 일부에게 큰 해를 주는 기능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품질 신호입니다. 인기와 품질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인기는 반응이고 품질은 신뢰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인기 순으로만 세상을 보여주는 것은 세상을 반응 좋은 방향으로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품질 신호가 필요합니다. 검증, 출처, 신뢰의 맥락. 위르겐 하버마스는 소통행위이론에서 말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진리, 정당성, 진실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알고리즘도 단순히 반응만 볼 것이 아니라 내용의 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윤리적 설계의 최소 조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윤리는 재미를 포기하라는 것 아니야? 그럼 세상이 재미없어지잖아. 여기서 오늘의 반전을 하나 짚고 갑니다. 윤리는 재미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는 재미를 만들되 사람을 덜 다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좋은 엔진은 더 빨리 가는 엔진이 아니라 더 안전하게 가는 엔진이기도 하니까요. 재미와 안전은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표를 하나로만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류 시간만 올리면 되는가? 아니면 해로움을 줄이는 목표도 같이 둬야 하는가? 이것이 윤리의 질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공감할 예시를 세 개로 묶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왜 분노가 유리해질까요? 분노는 반응이 큽니다. 댓글이 달리고 공유가 되고 체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배웁니다. 분노를 보여주면 성과가 난다는 것을요. 그러면 분노가 더 자주 배치되고
분노를 부르는 제목이 늘고 대립 구도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세상이 원래 분노로 이루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실 세상은 분노도 있고 다정함도 있고 평범함도 있고 회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분노에 쏠리면 세상은 분노로 편집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악함이 아니라 지표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확증 편향입니다. 내가 믿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만 계속되면 세상은 간단해 보입니다. 내가 맞아. 저쪽이 문제야. 답은 이미 나왔어. 이 확신은 편안합니다. 하지만 선택지의 폭을 줄입니다. 다른 관점이 안 보이면 내가 고를 수 있는 삶의 방향도 줄어듭니다. 윤리적 설계는 여기서 다양성이라는 안전장치를 넣어야 합니다. 사람을 억지로 설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사람을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취약함의 확대입니다. 같은 추천도 누군가에게는 그냥 재미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구조도 누군가에게는 버틸만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빠져나오기 어려운 늪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는 평균을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가장 약한 순간의 사람에게 이 시스템이 무엇을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를 탓하는 대신 우리를 이해해주고 싶습니다. 가끔은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설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작은 조정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을 한 번 더 선명하게 정리해 봅니다. 윤리의 싸움은 사람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무엇을 보상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지표가 곧 가치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인간을 지표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흔히 나오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규제해라. 또 하나는 각자 조심해라.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사이에서 우리에게 남는 태도를 하나 잡아봅니다. 윤리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내 하루를 덜 다치게 하는 작은 기준에서 시작한다. 한스 요나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책임의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현대 기술의 힘이 커진 만큼 우리의 책임도 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 알고리즘의 시대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지금 만드는 시스템이 미래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지금 강화하는 패턴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습관을 남길 것인가? 요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행위의 결과가 지구상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존속과 양립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것은 단순히 환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 삶의 질, 관계의 질, 사유의 질도 포함됩니다. 알고리즘이 장기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것이 윤리적 질문입니다. 또 다른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을 이야기했습니다. 타자의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는 무한한 책임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 얼굴에서 나온다고요. 알고리즘의 시대에 얼굴은 종종 숨겨집니다. 우리는 숫자를 보고, 지표를 보고, 그래프를 봅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있습니다. 윤리적 설계는 숫자 너머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누군가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는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는가. 그래서 오늘의 실험을 제안합니다. 아주 작고 쉬운 실험. 내일 하루 딱 한 번만 10초 멈춤을 해보는 것입니다. 뭔가 자극적인 제목을 봤을 때, 화가 확 올라올 때, 손이 자동으로 눌러질 때, 그때 10초만 멈추고 이 질문 2개만 해봅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정보인가, 감정인가? 이것을 보고 나면 내 상태는 나아질까, 더 지칠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클릭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내 선택에 내 이유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자율성은 내가 누르는 손가락이 아니라 내 이유를 회수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니까요. 윤리는 개인의 실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조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조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하루를 조금 덜 다치게 만드는 것. 내 선택을 조금 더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윤리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려면 좋은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누가 정하죠? 사람이 만들고 기계가 결정할 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플랫폼은 중립적 도구일까요? 아니면 책임 있는 행위자일까요? 다음 편은 책임입니다. 오늘의 인생노트 3줄입니다. 측정되는 것만 좋아진다. 그래서 지표는 사람을 바꾼다. 효율만 올리면 해로움은 줄지 않는다. 이것이 최적화의 역설이다. 윤리는 구호가 아니라 설계 조건이다. 안전, 다양성, 취약보호, 품질 신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일의 실험 한 가지. 10초 멈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정보인가, 감정인가? 이것을 보고 나면 내 상태는 나아질까, 더 지칠까? 이 작은 멈춤이 내 하루를 덜 다치게 만들고 내 선택을 조금 더 내 것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를 잘 살아내신 당신께 진심 어린 칭찬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함께 보는 인생노트 철학 이야기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